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서담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하면 성묘하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이 이맘때 제일 잘 어울리는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란 작가님의 단편 당신의 꽃다운 시절 오늘 들려드립니다. 소설 중간중간에 날짜별로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감동이 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당신을 기억할 꽃다운 시절.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꽃다운 시절. 이미란 단편소설. (2024년 1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꿈결인 듯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내 따라온 남편의 고함 소리가 잠을 확 깨운다. 아버지 다치셨어. 빨리 옷 입고 나와. 오랜만에 친구들과 산행을 다녀와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던 나는 화다닥 일어났다. 남편은 현관문을 꽝 닫고 바로 나갔다. 시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나를 데리러 온 모양이다. 나는 배낭 옆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한겨울에 반팔 남방을 걸친 시아버지가 피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다.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 이리 다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나를 흘낏 쳐다본다. 목욕을 가시려고 했나 봐. 남편이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요즘 시아버지는 눈만 마주치면 목욕을 가자고 남편을 조르긴 했다. 추석이 가까우니 목욕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 말을 못 들은 채 넘기곤 했다. 방문 보호사와 교대하면서 시어머니가 치통을 호소한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입을 벌려보았다. 시어머니의 어금니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과에 진료 예약을 하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가 열린 문으로 혼자 나간 것이다. 보행기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기운이 뻗쳐 아파트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말인가. 아파트 극경사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얼굴을 심하게 다친 시아버지를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고 경비실에 연락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오른편 광대뼈 쪽 5바늘, 눈썹에서 이마에 이르는 부위를 5바늘 꿰매고 엑스레이를 찍은 후 입원실로 옮겨졌다. 시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르게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 당신도 크게 놀랐겠지.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가 특별한 효심이라도 있는 줄 안다. 치매가 심한 부모를 시설로 모시지 않고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효심? 천만의 말씀이다. 시설로 모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가 센 시아버지를 우리가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병원에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면 하루나 이틀 만에 의사며 간호사, 간병인들을 들들 볶아 퇴소를 해버리곤 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이번에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서를 떼고 이 기간 저 기간 다니면서 입소 서류를 가지고 나면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그랬냐고 시치미를 떼거나 호통을 치는 것이다. 이것도 몇 차례 겪고 나니 진이 빠진 상태이다. 여기서 요양원이란 보훈요양원이다. 병참 장교 출신인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자신의 거처로 납득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제 제발 어머니랑 같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세요. 예, 아버지. 상처를 꿰맨 부분이 마취가 풀려 따끔거리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옆에 앉아 남편이 말을 건넨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주걱거린다. 제발 그러시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분이 함께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해가 복이 되는 셈이다.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먼저 갈아채웠다. 쓸데없는 고집과 심통으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시아버지에 비해 시어머니는 말 잘 듣는 5살짜리 어린애 같아서 가끔 어여쁜 생각도 든다. 치매 환자가 기저귀만 제대로 차고 있어도 간병일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그동안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불쾌한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는 시댁으로 가는 길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천근만근 무거웠다. 병원에서 가져온 시아버지의 옷가지를 빨려다가 시아버지의 침구도 함께 세탁기에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침대의 매트리스와 전기요 커버를 벗기는데 문득 이제는 시아버지가 이 침대에서 눕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비장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두 분이 함께 요양원에 계실 테니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한다. 치매의 어떤 시기에는 서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싸우더니 요즘은 서로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며 서로를 찾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의 방에서는 매트리스와 전기옷 커버를 벗겨낸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이고 질긴 냄새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아무래도 매트리스 자체를 버려야 할 것 같았다. 베개와 이불도 세탁기에 넣고 나서 방 구석구석을 대청소했다. 시아버지가 앉았을 소파와 모든 의자, 문고리까지 락스에 담근 걸레로 박박 닦았다. 3번을 닦아내고 나자 누런 게 더 이상 묻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시댁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의자에 앉지를 못했다. 닦을 때마다 누런 게 묻어나곤 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걸핏하면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시댁에 올 때마다 몇 시간씩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의 한편으로는 시아버지를 오물 덩어리로 느끼는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일주일째 면회를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간호사실에서 시아버지에게 산소호흡기를 끼운다는 연락이 왔다.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는 있지만 식욕이 왕성하고 아직도 목소리가 쩡쩡 울리는 시아버지에게 갑자기 산소호흡기라니. 남편과 나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입원하던 날 시아버지의 2 손이 침대에 묶이는 것을 보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찢어진 얼굴을 봉합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와중에도 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시아버지의 공격성 치매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치료를 받는 도중 시아버지가 언제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게 될지 몰랐다. 담당 간호사는 시아버지의 염증 수치가 높아졌으니 CT 촬영을 해야겠다고 한다. 입원하면서 뇌 MRI도 찍었고 전신 CT 촬영도 했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면회가 안 된다는 것을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겠다고 간호사와 싸우다시피 해서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충격이 없다. 시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멍한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의사 면담을 청했더니 의사는 진정제 투여로 인한 의식 저하라고 솔직히 인정한다. 시아버지가 계속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저렇게 초주검 상태에 이르게 하다니 진정제 과다 투여가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시아버지의 공격성을 익히 아는 터라 의사도 별 수 있었겠나 싶어 입을 다물었다. 퇴원을 하면서 바로 요양원으로 옮길 생각이니 퇴원 전 사흘 동안은 진정제 투여를 자제해 달라고 담당 의사에게 부탁하는 걸로 면담을 마무리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처져 있으면 요양원 입소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머쓱해하면서 요양원에 가서 환자의 공격성 때문에 강제 퇴소를 당할 상황이 닥치면 추가로 약을 더 지어줄 테니 즉각 오라는 말로 과다 처방의 사과를 대신했다. 우리는 진정제 기운이 떨어지면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게 분명한 시아버지가 병원 측에 입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사흘 동안 전일제 간병인을 고용했다. 다행히 그동안 시댁에서 방문 보호사로 일해왔던 김 여사가 시간이 된다고 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가는 날 남편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시아버지를 업어서 뒷좌석에 태웠다. 시아버지와 함께 입소하기 위해서 뒷좌석에 미리 타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해맑기만 하다. 이번 기간 동안 시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몇 번씩 말을 해도 들을 때만 잠깐이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었다. 너가 아버지는 지금 여자들이랑 하하호호 신나게 놀고 있어야. 돈이라도 많으면 돈 쓸까봐 뭐라 하겠지만 이젠 다 늙었으니 냅둘란다. 시아버지가 다 늙었으니 내버려 두겠다는 말인지 당신이 다 늙었으니 두기도 할 일 없다는 말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당신의 남편이 옆에 앉아있고 아들 며느리가 앞좌석에 타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나들이라도 가는 양 들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는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걷겠다고 고집했다. 휠체어에서 일어날 때 약간 빛을 대기는 했지만 당신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반드시 걸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퇴원하면서 만나고 온 요양병원 주치의의 말이 허풍처럼 느껴진다. 주치의는 CT 촬영 결과 아버지의 동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어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며 주의해서 관찰하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가 두 분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병원에서부터 따라와 거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치매 환자 두 사람을 건사하며 이리저리 수속을 하고 짐을 나르느라 힘을 쓰는 통에 다시금 허리가 아파왔다. 그러나 두 분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이 고생도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통증을 견딜 만하게 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요양원 직원이 시아버지의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시어머니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미리 알려주었던 정보에 비해서 시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공격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양원에 들어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를 휘둘렀던 일 때문이었나 보았다. 놔라 놔 이것들아. 감히 누구한테. 안 간다 안 간다. 아버지 안에 시한폭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같기도 하고 그냥 버럭 같기도 하다. 나는 3명의 담당자를 바꾸어 가며 1시간 가까이 읍소를 했다. 장교 출신인 시아버지가 평소에 이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시부모를 제가 서비스 5시간으로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60이 넘은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돌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호소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절로 눈물까지 나왔다. 가게를 꾸리며 90이 넘은 치매 시부모를 돌봐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 여성 담당자가 잠자코 공감하는 빛을 보이자 나는 요양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꺼내들었다.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키면 시아버지의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마침내 2분의 입소는 허가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보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2분 모두 어젯밤 잘 잤고 아침에는 시아버지가 돌봐주는 보호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무릇 담요를 덮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시아버지 옆에 보행 보조기를 짚고 나란히 서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도 보내주었다. 기독교 신자도 아닌 내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2분이 요양원에 적응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제 평화가 깃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은 한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오후에 시아버지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좀 더 강력한 진정제였다. 요양병원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의가 퇴근해서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였다. 연휴가 끝나는 1월 3일에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직 의사에게라도 처방을 받겠다고 했더니 환자 공유는 안 된다고 거절한다. 긴 연휴 전날이라 요양원의 직원들이 없어서 당장 퇴소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게 은근히 다행스럽다. 연휴가 끝나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연휴 기간만이라도 유용하게 보낼 심산으로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계단 운동을 시작했다. 가게를 하면서 남편과 교대로 부모님을 돌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 매스금이 자주 오르내리는 노노 케어의 문제가 바로 남편과 나의 문제였다. 90대 노모를 케어하는 60대인 우리는 걸핏하면 무릎 관절이 쑤시고 종아리가 저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결렸다. 동네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처럼 땀을 낸 계단 운동을 마치고 흐뭇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심정지, 구급대, 심폐소생술 같은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남편이 갑자기 내게 휴대폰을 건네자 나는 엉겹결에 119 대원과 연결됐다. 보호자께서 CPR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말문이 탁 막혔다.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나에게 휴대폰을 넘긴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언젠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고령 노인의 경우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은 성공률이 낮으며 혹시 호흡이 돌아온다 해도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가 되기 쉬워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나는 부모님이 행여 심정지 상태가 되면 그냥 보내드리자고 뜻을 모았지만 막상 그 경우가 닥치니 남편은 입이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럴 때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았다. 치매에 걸린 90 노인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꼼짝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묶여 사는 것을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당사자라면 결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확신이 섰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을까? 남편이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나를 흘낏 본다. 어쩐지 원망이 서린 얼굴이다. 당신 아버지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려면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든지. 아무 말 없이 웃옷을 걸치고 빙 나가는 남편의 등이 비겁해 보인다. 요양원에 들어서자 국과수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사망을 하게 되면 국과수에서 검시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입소때 들었지만 경찰들과 국과수 요원들로 붐비는 로비를 보니 없는 죄도 만들어질 것 같아 긴장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국과수 요원이 입가에 묻은 파란색 가루를 채취하고 있었다. 담당 보호사는 벌벌 떨며 그것은 기침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식사도 맛있게 했고 농담을 하며 웃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픽 쓰러졌다고 덧붙였다. 소름이 돋았다. 만일 치매병원에서 더 강력한 약을 지어서 드시게 한 상태라면 내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쓸 뻔하지 않았는가. 담당 의사가 일찍 퇴근해버려서 다른 의사가 환자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더니. 병원에서 병사가 아닌 불상으로 사망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경찰서까지 가서 긴 시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우리에게는 사망보험도 유산도 없었지만 간병에 지쳐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다행히 담당 형사가 우리의 진술에 긍정적이었고 참고인으로 불려온 김 여사의 진술 역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준 덕분에 자정쯤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황이 없어서 슬퍼할 새도 없이 시아버지와의 이별. 요양원에 계시면 휠체어를 밀며 산책도 시켜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가져와 면에 효도 남아 자주 하려고 했는데 입소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하시다니. 시아버지가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김 여사가 현관문을 꼭 닫고만 갔더라도 아니 남편이 치과 예약으로 한눈을 팔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하필이면 그 시기에 어머니의 치아가 깨지지만 않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연의 겹침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지 삶의 도처에 얼마나 많은 허방이 존재하며 때로 그 허방이 얼마나 쉽게 죽음과 연결되는지. 아니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시아버지의 심폐소생술 처치에 동의를 했더라면 시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시아버지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치매 이전의 시아버지였다면 말이다. 영정사진 속의 시아버지의 눈매에는 아직 웃음이 남아있다. 2023년 8월 거대한 변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 가득한 똥냄새가 우리를 맞는다. 김 여사가 오지 않는 일요일은 아침부터 시댁으로 출근한다. 시댁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거대한 변기 안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 인간의 몸에는 대체 얼마만큼의 똥이 들어있는 것일까? 뇌의 영역이 무능해지는 용적과 비례해서 똥이 몸에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단기 기억이 사라져버린 시어머니는 순한 양과 같다. 언제나 순순히 기저귀를 찬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죽어도 기저귀를 차지 않으려고 한다. 시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변을 잔뜩 파놓고도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변 묻은 속옷을 화장지로 닦아내어 처리하고 나면 방바닥에 누런 게 뭉쳐진 화장지 조각이 굴러다닌다. 그 화장지 조각도 지워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못한다. 시아버지는 변 묻은 속옷을 서랍장 속에 감춰두기도 한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증거물을 은폐하려는 생각이 앞서는 것 같다. 오늘도 아버님이 똥 묻은 바지를 서랍장에 넣으셨네요. 서랍장 안의 속옷들을 몽땅 다시 빨아야겠어요. 김 여사와 나는 거의 매일 한탄하고 격려하는 카톡을 주고받는다. 시아버지가 사고를 칠 때마다 김 여사가 못 견디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늘 조마조마하다. 그동안 방문 보호사가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모른다. 출근하자마자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기저귀도 차지 않고 나대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폭언을 일삼는 시아버지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드물다. 시아버지가 인지 가능이 아예 없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시아버지처럼 어중간한 상태에서 자존심만 남아 기저귀를 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존심은 시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길래 저렇듯 완고할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시아버지가 두고 쓰는 말이다. 이러면서 기저귀 착용을 거부한다. 애걸복걸해서 간신히 기저귀를 채워두어도 조금 있다 보면 기저귀는 방 한켠에 고이 모셔져 있고 당신은 오물투성이인 옷과 친구에서 뒹굴고 있다. 어느 날 도대체 왜 기저귀를 안 채려고 하느냐고 따졌더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썩지도 않는 기저귀를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든다. 나는 똥 묻은 옷과 침구를 빨아대느라 물 쓰고 세제 써서 수질 오염시키는 것보다 기저귀를 돌돌 말아 그대로 버리는 게 환경에도 이롭고 돈도 절약된다고 강변했다. 시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하루 동안은 나의 논리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날은 종일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는 도로 아미타불이었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어기적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그러나 바지 뒤쪽은
이미 엉덩이부터 무릎께까지 똥이 배어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바짓말에서 똥이 빚어나올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에서 말라붙어 있던 똥이 조금씩 부서져서 바지 가랑이를 타고 내려오기도 한다. 거실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분진의 정체는 그것이다. 남편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시아버지를 벗기고 씻기는 동안 나는 시아버지 침대에서 오물투성이인 토포를 둘둘 말아 세탁기에 넣는다. 토포 위에 깔린 플라스틱 돗자리는 베란다로 가져가서 수돗물을 세게 틀어 헹군 뒤 비누칠을 해서 세척을 한다. 무거운 돗자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씻자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시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힌 남편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오물 묻은 옷을 돌돌 말아 건네준다. 세탁기에 그냥 넣을 수가 없으니 대충 애벌 빨래를 해서 넣는다. 솔직히 버리고 싶지만 똥 묻은 옷을 버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으니 그냥 세탁기에 넣는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세탁기야말로 선행상 및 공로상을 받을 만한 전자제품이다. 어쩌구나. 하필 너희들 왔을 때 네가 일복이 많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가 미안해한다. 일요일 아침에 시댁으로 출근하는 일은 똥과의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이 든다. 지난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중에 아침을 여는 김 여사의 심경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가장 난처한 경우는 화장실에 똥물이 차 있을 때다. 똥물이 흥건한 화장실에서 나온 그 발 그대로 여기저기를 걸어 다녀서 거실이고 침실이고 바닥이 온통 끈적거린다. 시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 마구잡이로 휴지를 버려 배수구가 막혀서 똥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변기에 비누를 빠뜨린 데 있었다. 어느 일요일 시아버지는 7번이나 실수를 했다. 씻기고 나면 또 싸고 또 씻기고 나면 또 싸고 그 와중에 남편이 변기에 비누를 빠뜨렸는데 그 뒤로 걸핏하면 변기가 막히는 것이다. 어지간한 일은 혼자 처리하는 김 여사도 똥물이 찰랑거리는 화장실은 지울 용기가 없는지 그때마다 남편을 호출한다. 결자 해지, 원지가 있는 남편은 전화가 오면 군말 없이 시댁으로 달려간다. 압축기도 안 들을 때는 기술자를 부른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데다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며 호통을 친다. 곧 돌아가실 것처럼 축 늘어져 똥만 싸대던 시아버지가 당신의 아들과 말싸움을 할 때면 또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2022년 8월 306호 파수꾼. 시아버지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있고 어머니는 겨울 양말을 신고 스웨터를 껴입고 있다. 시아버지는 시계를 보며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한다. 5분 간격이다. 집안은 시원해질 틈이 없다. 5분 간격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두는 게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시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에는 당신이 가장으로 있는 306호에 거주하는 가족의 더위도 날려버리면서 동시에 전기요금도 아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딸과 남편은 한두 번 말리다가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시아버지의 새신줄 같은 고집에 나만
부하가 치민다. 딸과 남편은 그러려니 지부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나는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핏줄이 안 섞여서 그런가? 나를 잠깐 돌아볼 때도 있다. 그러나 좀 시원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데 노인이라 손이 떨려서 연거푸 2번을 누를 때도 있다 보니 껐다 켰다의 무한반복 지옥에 갇힌 것 같다. 더위보다도 에어컨을 못살게 구는 시아버지를 지켜보는 게 더 고역이다. 시누이들과의 점심 약속만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싶다.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대전에 사는 시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 부모님을 뵈러 온다. 집에만 갇혀 있는 부모님들께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은 딸들의 마음은 며느리인 나에게도 전해진다. 아버지, 엄마, 저희들 왔어요. 떠들썩하게 현관문을 들어서는 시누이들을 보자 두 분의 표정이 환해진다. 시누이들은 집이 왜 이렇게 덥냐고 시아버지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에어컨을 강풍 모드로 조절한다. 그렇게 꼭 쥐고 놓지 않던 리모컨이 손을 떠나자 시아버지는 무기를 강탈당한 병사처럼 당황한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한겨울이네, 한겨울.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겹겹이 입은 겨울 스웨터를 벗기고 새로 사온 린넨 셔츠와 바지를 입힌다. 추워야, 추워야 하며 스웨터를 벗지 않으려던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이 거울 앞으로 데려가자 얼굴에 만족한 표정이 떠오른다. 그러나 시아버지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는 일은 만만치 않다. 집을 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딸들이랑 며느리가 우리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는데 왜 그래요? 문득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총기 있게 시아버지를 달랜다. 아내와 딸들의 간곡한 부탁에 기분이 풀려 시아버지는 차에 올랐지만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사람들을 들볶기 시작한다. 그런 시아버지를 떼쓰는 아이 어르듯 하는 시누이들의 인내심에 감탄하게 된다. 시아버지는 집을 비우면 김 여사가 와서 이것저것을 훔쳐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절대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통장을 시누이들이 관리하게 된 이래 도둑의 혐의는 전적으로 방문보호사에게 넘어갔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목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어디에 숨겼는지를 몰라 시아버지가 훔쳐갔다고 허구한 날 싸워댔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졌다. 시아버지는 아직 스스로 돈 관리를 한다. 시누이들이 통장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을 결사항전으로 지켜낸 것이다. 이제 가끔 어머니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니 두 분의 사이는 여느 때보다 좋다. 대신 애꿎은 김 여사가 공동의 적이 됐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도 쌀을 훔쳐가네, 비누를 가져가네 하는 애먼 소리를 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두 분이 과거에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라 기본적인 교양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김 여사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두 분이 밤낮 싸우는 것보다 공공의 적을 두고 전우애로 뭉쳐있는 편이 나아서 우리는 모르는 척한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는 외출의 기회가 생길 때면 여지없이 깨진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랑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시아버지는 집을 비우면 김 여사가 들어와 집안을 뒤질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다.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CCTV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김 여사에게 열쇠를 빼앗았으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자신만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시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복지사에게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심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노여움 감정까지 생긴다.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둘 다 4등급인데 오전 3시간, 오후 2시간 방문 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으면 아들 며느리의 고생이 줄어들 수도 있으련만 시아버지 머릿속에는 그런 배려는 없다. 오직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다. 시아버지는 복지사의 요구에 따라 오른손 올리고 눈 2번 감았다 뜨기 같은 동작을 절도 있게 수행한다. 복지사에게 주소나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호적에 음력 생일이 1년 늦게 올라가 있다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곱셈, 나눗셈에도 거의 완벽하다. 복지사가 100원짜리 20개는 얼마예요 하니까 즉각적으로 2,000원 하고 대답한다. 그럼 500원짜리 7개는요? 하니까 처음에는 2,100원이라고 하더니 금세 3,500원이라고 정정한다. 면접시험을 보는 취준생이나 입시생이라도 된 듯 시아버지는 단정하게 앉아 또박또박 대답한다.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초등학교 1학년처럼 목욕도 손발톱 깎는 것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주위에는 요양 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행이 가능해도 걷지 못하는 척 연기하는 이들도 많다.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에게 이로운지를 모르고 혼자 똑똑한 척하는 시아버지야말로 치매 환자가 아니겠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2월 마음의 지옥. 전화를 받는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다. 새벽 4시면 일어나는 시부모님은 서로 약과 돈을 훔쳐갔다고 싸우는 걸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매일 새벽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지치면 잘못을 심판받기 위해 당신들의 아들을 호출한다. 시어머니는 동네 병원에서 치매약을 직접 처방받아 먹고 시아버지 약은 내가 타서 갖다 드린다. 두 분 다 약은 넉넉하다. 서로 훔쳐서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증세가 좀 더 심하고 돈이 더 많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돈도 훔쳐갔다고 우긴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도둑으로 몰며 설명하는 정황이 하도 그럴듯해서 남편도 점점 시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점점 믿어가는 중이다. 몸이 불편해서 점심 먹으러 가지 못하겠다고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시부모가 좋아하는 생선 초밥을 사서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갔다. 두 분은 아직도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싸움이 끝나지 않아
외식을 포기한 모양이었다. 당신들의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까지 한자리에 모였으니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맹렬해진다. 60만 원을 채워서 명주 이불 사이에 넣어둔 봉투가 없어졌다며 길길이 뛰는 시어머니와 억울해 미치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돈을 빼낸다며 시아버지를 성토한다.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선택하는 단어, 어휘력을 보면 논리가 정확해서 도저히 치매 환자 같지 않다. 나조차 가끔씩 시아버지가 돈을 슬쩍슬쩍 훔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효성스러운 자식들과 번듯한 손주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조건이 충분한 두 분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치매는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도저히 한 집에 못 살겠으니 요양원을 알아봐 달랜다. 열흘 전에 시누이들이 왔을 때도 어머니는 요양원 타령을 했다. 효성스런 딸들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한 군데를 정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딴청을 피우는 바람에 취소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 그때 고모들이 알아본 그 요양원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란다. 오메 오메, 걔 아들이 날 요양원으로 집어넣으려고 작당을 했구나. 지 아버지 편만 들면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더니 요양원에나 들어가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다냐? 너희들 죄받아야?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 안 되지. 미처 대꾸할 사이도 없이 시어머니의 말이 쏟아진다. 절제와 품위로 말을 아꼈던 시절의 시어머니가 아니다. 다른 영혼이 빙의한 것만 같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당신의 핸드폰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간다. 시누이들에게 호통을 치려는 마음이 급한 것이다. 너희 올케가 그러더라? 너희들이 날 지금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려고 했담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린다. 나도 빨리 시누이들에게 해명 전화를 해야 했다. 돈독한 모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못된 올케나 며느리의 누명은 쓰고 싶지 않았다. 큰 시누이는 통화 중인 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둘째 시누이에게 여차저차 전후 사정을 설명했더니 앞으로는 어머니 말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네만 하라고 조언을 한다. 나중에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다. 그렇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던 우리 엄마가 왜 저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어머니의 애먼 소리와 폭언보다도 어머니의 변화된 성정이 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두 분을 같이 두면 사달이 날 것 같기도 했다. 왜 허구한 날 내 돈 훔쳐간 너그 시아버지는 집에 가만히 냅두고 나만 입원시키냐? 시어머니는 낙한 병을 맡은 내게 눈을 흘긴다. 망할 년들. 병원에 가둬놓고 왜 종일 들여다보지도 않냐? 이번에는 딸들을 욕한다. 중환자실에서 계실 동안 딸들이 왔다 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당신의 딸들까지 싸잡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 조용하고 현명하던 어머니는 어디로 가고 저 이상한 노인이 어머니의 탈을 쓰고 있나 싶다. 옆 병상의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안할 뿐이다. 시어머니는 잠깐씩
제정신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손을 잡고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한 번은 나를 손짓해서 가까이 앉게 했다. 당신에게 통장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액수가 들어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라고 한다. 그 돈에서 당신들 병원비 쓰고 딸의 시집 갈 때 조금 보태고 나머지는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쓰라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오래 살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 우리 몫이 줄어들 텐데 하는 걱정까지 한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내 손을 쓰다듬는데 울컥했다. 이게 어머니의 본 모습인데 병마가 가리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올라왔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은근히 미워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2018년 2월 낯선 시간 속으로 탑승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화장실에 들른 시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당황하며 나왔다.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었다. 가족들이 4번 게이트 부근 대기석 의자에 줄줄이 앉아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 화장실로 시아버지가 들어가는 것을 모두들 보고 있었던 것이다. 칸칸이 확인해 봤어. 문까지 열어봤다니까. 아버님 나오시는 거 못 봤는데.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행선지가 다른 시누이 부부들은 먼저 떠났고 우리 가족들만 남아서 광주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남편을 다시 한번 화장실로 보내고 다른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제게 놀렸다.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하염없이 걸어가 버렸을 가능성을 떠올린 것이다. 그러나 1번 게이트 끝까지 가도 시아버지는 없었다. 안 계셔. 저쪽으로 가보세. 화장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고 나온 남편과 함께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뛰었다. 4번 탑승구에서 탑승을 시작한다는 공항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저기 아버지 맞지? 다행히 탑승구가 왼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시아버지의 금색 바바리가 눈에 들어왔다. 금색 바바리는 두릿두릿거리며 자신 없는 발걸음으로 인파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남편이 달려가 시아버지의 오른팔을 붙잡자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창백하게 경직된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길을 잃다니 장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님, 반대편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시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당신의 낯선 감정 앞에 당황하고 있음이 여실했다. 시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와서 당신의 집으로 도착하기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시아버지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레드향을 한 박스 보내주어 당도 높은 감귤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나누려고 시댁에 들렀던 터였다. 시댁으로 올라가는 공동 현관에 맞은편 벤치에 시아버지의 군청색 파카가 보였다. 시아버지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현관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날씨도 찬데 왜 이러고 계세요? 말없이 일어서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제주공항에서 보았던 그 두려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짐을 든 내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 시아버지는 내 뒤에 잠자코 서 있었다. 여느 때엔 성질 급한 시아버지가 하던 일이었다. 혹시 시아버지가 비밀번호를 잊은 걸까? 시아버지의 어릿어릿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들락날락하고 있는 낯선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2024년 8월, 당신의 꽃다운 시절. 뭐? 가족나무에 쓴다고? 응, 패밀리 트리 같은 거 있잖아. 초등학교 교사인 딸에게서 시부모님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다. 학생들에게 조부모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가계도를 그리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먼저 그려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각각의 사진이 없으면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찾아달라고 했다. 딸의 부탁을 받고 오랜만에 시댁에 들러 묵은 앨범들을 뒤적여 보았는데 시아버지의 팔순잔치가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옛날 사진들을 보며 깔깔댔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리즈 시절이네. 여보 이 사진 좀 봐. 환상의 커플이지? 큰 시누이의 호들갑에 모두들 큰 시누이가 앨범에서 빼낸 사진에 눈길이 쏠랐다. 큰 시누이의 돌잔치 사진이라고 했다. 상하방의 여닫이 문을 열어 잔치상 2개가 놓였는데 군복을 입은 시아버지의 동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다가 사진사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었다. 두 상의 한가운데 파마머리에 흰 저고리를 입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팔을 걷은 와이셔츠 차림의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방안이 환하게 느껴질 만큼 용모가 눈부신 부부였다. 큰 시누이의 돌잔치라면 65년 전이다. 저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60여 년 후에는 기저귀를 차고 안 차고만 문제인 짐의 노인이 되어 있었구나 싶으니 그들 위로 무심히 흘러간 세월이 애달팠다. 우리 아버지 멋진 것 좀 봐. 그런데 이 말은 좀 야하네요. 하루 2번 미친 총각대요? 이번에는 작은 시누이가 깔깔대며 사진 한 장을 지켜들었다. 중2 계급장을 달고 있는 시아버지의 총각 시절 사진이었다. 군복을 입은 4명의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2사람은 앞에 앉고 3사람은 뒤에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앞쪽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굵은 눈썹에 총명해 보이는 눈, 또렷한 콧날과 늠름하게 담은 입술, 옆에 있다면 마음이 설렐 정도로 빛나는 청년이었다. 당시에는 기념사진 속에 문구를 넣는 게 유행이었나 보았다. 하루 2번 미치는 총각대라는 궁서체의 세로 글씨가 2줄로 새겨져 있었다. 아버님, 너무 노골적이십니다. 시누이 남편들도 사진을 돌려보며 웃어댔다. 온 가족의 웃음 속에서 시아버지의 머쓱해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아버님.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의 감동이 다시금 밀려왔다. 다른 청년 장교들도 모두 준수했다. 대부분
이미 고인일 테고 살아있다고 해도 시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처럼 짐의 노인이 되어 있을 텐데 어쩌자고 이토록 젊음을 뽐내고 있단 말인가. 나의 가슴에는 아릿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사진을 좀 더 일찍 다시 볼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늙은 몸에 갇혀버린 시아버지를 경멸과 짜증으로만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루 2번 미치는 총각대. 아버님, 당신에게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음을 저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